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9월 1일이고요. 원자력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관련 테마들이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고요.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율은 이제 2.2원 정도 올라서 진행이 되었고요. 코스피는 1.3% 하락, 코스닥도 1.5% 정도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2,600억을 매도를 하면서 최근 외국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또 계속 이탈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 단위의 큰 규모로 이탈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히 8월 이제 옵션 만기 이후부터는 꾸준히 증시를 이탈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가 이제 9월 옵션 만기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이 9월 말은 또 우리가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또 그런 변수들을 없애기 위해서 계속 이탈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번 9월도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 780포인트로 계속해서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주면서도 점점 고점을 낮춰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외 증시는 나스닥 종합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니케이도 1% 가까이 하락시키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였고요. 상해 종합은 이제 3,870포인트로 계속해서 높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이 지수들은 고점을 찍고 좀 떨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좀 숨고르기를 하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와서 이제 원자력 테마 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0원 떨어져서 두산에너빌리티 59,6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장 초반에 이제 상승 출발했다가 쭉 밀리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수 따라서 그냥 같이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단 라인을 좀 뚫고 내려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락을 하는 분위기고요. 쌍바닥 형태로 주가가 밀리는 듯한 형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해서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그리면서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렴 구간에서 하락에 대한 방향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모습이고요. 우리가 이 주가가 올라가기 위한 그런 명분이 아직 강하게 나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좀 애매한 지수 흐름과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으로 좀 두산에너빌리티도 같이 조정을 좀 받는 듯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조정이 나온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을 더 하락시키면서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5일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면서 계속 박스권을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좀 눌러줄 것인가. 근데 지금은 확실히 고점을 낮춰가면서 좀 하단으로 밀어붙이는 듯한 느낌입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가 최근에 좀 많은 매도를 해주고 있고요. 투신 투자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가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관련 원자력 테마를 좀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연기금 투자자도 같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큰 변화 없었습니다. 현대건설도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66,600원입니다. 마찬가지 한번 이제 V자로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쌍바닥 형태로 주가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바닥 형태에 다지면서 조금 더 이 구간을 오랫동안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지루하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별 거래도 54만 주 정도로 지금 3일 정도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기관 투자자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고, 기관 투자자는 이제 투신과 연기금, 그 다음에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일 매도를 이어가던 외국인 투자자는 14만 주 매수를 했고요. 오늘은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전 KPS도 꾸준히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850원 정도 같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늘. 그래서 지금 바닥 라인으로 다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다 비슷한 그림으로 흘러가고 있고, 수렴 구간에서 조금 아래로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조금 매수하고 있긴 하지만 특별하게 중요한 부분은 없었습니다. 한전기술도 10만원을 찍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는 분위기고요. 지금 이제 바닥 라인 형태로 떨어지면서 길쭉하게 지금 바닥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87,000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특별한 하락은 없었지만 이미 지금 주가가 떨어져 있는 형태이고요. 61선을 지지하면서 반등할 준비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는 반대로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향후 이제 흐름은 이 테마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S&T 에너지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강한데요. 4% 정도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전고점보다 위에 주가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꼬리를 굉장히 길게 달긴 했죠. 66,000원 찍고 떨어졌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오늘 조금 매도했는데 특별하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BHI도 상당히 강하고요. 54,800원 지금 5.6% 떨어졌지만 여전히 높은 주가입니다. 그래서 고점 찍고 떨어졌지만 충분히 지금 높게 주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조금 붙으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이제 흐름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사모펀드가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 차익 실현을 좀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 투자자 근데 그 많은 물량 받아 주었기 때문에 향후 흐름 계속 보겠습니다. 성광밴드는 비슷한 구간에서 주가가 계속 이제 윗꼬리를 달고 눌러지는 형태인데요. 그래도 그 이상으로 하락하진 않고 있습니다. 조선에 대한 기자재 성격이 더 강해서 지금 잘 지켜주고 있고요. 최근에 조선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도 그 LNG 관련된 힘을 받아서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6일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 많은 매수 해주고 있고요. 지금 사모펀드가 꾸준히 이 성광밴드를 매수를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용은 6.6% 하락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쌍바닥 라인 형태로 주가가 떨어지고 있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최근 대비해서는 가장 낮은 수준의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적인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이 바닥 라인까지도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분위기이고요. 일단 쉬지 않고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 정도의 폭의 하락폭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틀 정도에서 10% 가까이가 좀 빠졌고요. 상당히 크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좀 매도를 했고요. 최근에는 뭐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크게 뭐 방향을 잡고 계속 매도 하지 않고 좀 왔다 갔다 하는 분위기인데요. 향후 이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지는 지금 500원 정도 떨어져서 4%, 5% 정도 떨어졌고요. 마찬가지 지금 두 번째 골을 파고 있습니다.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다 수렴 구간에서 이렇게 주가가 떨어졌고요. 기관 투자자는 매도했지만 마찬가지 외국인 투자자 계속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위주로의 매도가 마찬가지 나왔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정 나왔습니다. 수렴 구간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형태는 사실 좋은 형태는 아닙니다. 차트만 본다면 추가적인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요. 특히 시기상으로도 지금 9월달 우리나라가 10월 초에 긴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 시기에 항상 주가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런 이 8월 중순부터 해서 옵션 만기부터 해서 계속 이탈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흐름을 본다면 코스피에 대한 흐름이 9월 달에 좋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은 그러한 것들을 본다면 지금 당장에서는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목 원자력 테마, 그다음에 에너지 테마를 투자하는 이유는 아주 이제 멀리 보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인 산업 자체가 에너지에 대한 이 수요를 급격하게 증가하는 그 수요를 힘입어서 이제는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그런 확장으로 우리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주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가 이제 결국에는 절대적인 우리 투자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이제 투자를 그만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조금 더 초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들을 한번 또 가져와 봤고요. 일단 하나씩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란드가 최초 SMR 부지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폴란드에서는 대형 원전도 대형 원전이지만 SMR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부지가 선정이 되어서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에너지사가 SMR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양사 합작법인 운영 모델에 합의를 하면서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는 지금 2023년에 BW RX 300 노형을 도입하기 위해서 최종 선정한 추가 지질조사 대상 6개 후보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G 히타치사가 이번 폴란드 원전의 건설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네, BW RX 300에 대한 관련 종목은 지금 태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두산에너빌리티도 SMR에 대해서 굉장히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고,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이런 여러 가지 기업들과 협력을 하고 있지만 BWRX와는 지금 이 BWXT죠. 그러니까 G 히타치사와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연은 없습니다. 근데 태용이 지금 BWRX 300의 첫 모델을 납품을 하게 되고요. 그 뒤에 있을 이제 추가 계약 내용들도 계속 납품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BWRX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이 유럽 내에 지금 많은 프로젝트가 검토되고 있고, 그 BWRX의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이 태용에 대한 이 실적이 SMR에 대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제작 역량 확인차 APEC, 그죠? APEC 참가국 에너지 담당 방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국가 기업들이 지금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지금 찾아서 그 역량을 확인을 했고요. 지금 APEC 에너지 장관 회의가 열린 그 빌미로 해서 두산에너빌리티 공장을 가서 이 미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네덜란드 등 각 정부 에너지 정책 당국자들이 두산에너빌리티 찾아서 그 생산 역량을 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창원 본사에 도착한 에너지부 일행은 원자력 공장을 찾아서 대형 원전, SMR 기자재 제작 설비를 살펴보고 두산에너빌리티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원자력 사업에 대해서 협력을 논의를 했다. 그리고 27일에는 말레이시아 부총리 겸 에너지부 장관 일행, 그 다음에 네덜란드 기후 녹색 성장부 차관 일행, 28일은 프랑스, 잠비아, 오스트리아 정부 관계자, 29일은 필리핀 에너지부 차관 일행이 이렇게 계속 쉴 틈 없이 공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확실히 여러 모델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파운드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장을 지금 꾸리고 있고요. 향후 이제 6개가 라인인가요? 그렇게 이 SMR에 대한 생산 라인을 늘린다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 공장을 늘리기 위한 돈을 계속 확보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비나도 매각이 완료되었고, 이제는 그 새로운 투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입금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이 이번 2분기 보고서에도 더 늘어났기 때문에 재무적인 부담은 확실히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고 이 기업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MR에 대한 성장성이 워낙 높기 때문에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일단 대장주로서 ETF에서도 비중이 높게 잡혀 있기 때문에 향후 계속 원자력에 투자를 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폴란드가 SMR도 지금 아까 언급을 드렸지만 대형 원전에 대해서 한국 정부에 원전 입찰 의향서를 발송을 했다고 합니다. 명확한 입장을 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가 국영사업을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철수를 했는데요. 사실 웨스팅하우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죠. 근데 폴란드 에너지부가 한국에 입찰 의향서를 전달을 하면서 이 민간 원전에 대한 우리 LOI 체결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진행을 할지 말지가 또 이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이제 철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그런 이 계약으로 인해서 단독 진출하기가 어려워졌다라는 것이 또 한 번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또 그런 것들을 악재로 활용해서 주가를 추가적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겠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웨스팅하우스로부터 우리가 얻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히 해야 되고요.
이 한수원과 한전 입장에서는 좀 이제 애매한 부분이 있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그런 현대건설 이런 이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확실히 웨스팅하우스가 진출해 있는 그런 시장이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협력해서 들어갔을 때 아주 많은 프로젝트들을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일단 향후 이 퐁트누프 원전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진행이 될지 주시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와의 계약에 의하면 우리가 단독으로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독 입찰을 하기 어렵다라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웨스팅하우스가 대신 들어가든 어떻게든 좀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한 방법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과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협의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원자력 협정에 대한 개정 가능성을 계속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협의가 아직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내용이 계속 오가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이제 협정 개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를 이제 한국 원자력의 그런 수권 과제라고 하는데 일본은 가능한데 한국이 금지되어 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일본만큼 우리도 허가를 해달라라는 것을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렇게 재처리를 하면 처분 시설 면적을 100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패장 건설에 대한 이 문제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이 수명을 다하는 원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고준위 방패법이라든지 그런 방패물 처리를 위한 이 논의가 상당히 치열하게 오갔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핵연료 재처리를 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면적도 줄어들게 되고 위험성도 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필요한 권한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사용 후 핵연료에 대한 보관도 수월해지고 좀 용이해진다고 한다면 향후 이제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국내 원전에 대한 추가 건설이라든지 그런 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이 위화감이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의 이제 산업이 활성화되면 또 해외 진출에 있어서 기업들도 좀 더 힘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이제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외에도 지금 일본도 아주 원전 사업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 활용을 하겠다라고 전환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40년까지 20%의 비중으로 늘리겠다. 분명히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통해서 상당히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원전을 늘린다는 것은 그만큼의 절대적인 이유가 발생했기 때문이고요. 이제는 AI 확산 등의 전력 수요가 폭증했다. 그래서 미쓰비시 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표적인 원자력 기업들이 인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일본이 이렇게 원전 산업을 키우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그런 미국 기업들과 또 원전에 대한 협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런 시장을 또 뺏길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협의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계속 주시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일본 원자력 산업보다는 우리가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조금 더 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구체적인 그런 협력과 그 다음에 실적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산업부는 이제 태양광 텐덤셀, 그 다음에 20메가와트 풍력 블레이드, 차세대 SMR 투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크게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는 뭐 재생에너지와 SMR에 좀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들이 사실 원자력에 대한 이 성격이 좀 짙은 그런 기업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기자재라는 특성에서 원자력만 포함이 된 게 아니라 원자력 포함해서 LNG 그 다음에 그런 풍력 기자재, 조선 기자재 이런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이야 이제 주가가 좀 떨어졌고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고 뭐 그렇겠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상황은 조금 더 먼 상황이다. 자, 그러면 이제 핵심 포인트는 현재 이제 주가가 어떻고 차트가 어떻고 뭐 금리 인하가 어떻고 이것보다도 향후 이제 절대적인 시장의 방향을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절대적인 시장 방향은 결국에는 이 단어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AI죠. 그래서 AI가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주식시장과 그 다음에 이 관련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방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항상 이 AI와 따라오는 수식어가 있죠. 버블입니다. AI에 대한 버블이 터질 수 있다. 지금은 AI 버블 상황이다. 기업들의 가치가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버핏 지수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이제 부풀려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고요. 실제로 나스닥이라든지 미국 증시도 보더라도 한 번씩 툭툭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지 않고 지금 몇 년 새 두세 배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미국의 부채는 역대 최고치를 달하고 있고 금값도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이 사실 비정상적이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은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이 투자를 접고 이 AI에 대한 버블이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 AI라고 하는 것이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닷컴 버블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런 이 뱅크가 망하면서 그죠? 금융위기 2007년 때 나왔던 그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이 리만 브라더스 사태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닷컴 버블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 대한 그런 등장으로 인해서 그 관련 기업들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이 AI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 AI에 대한 가치가 사실 그때의 인터넷에 대한 가치보다 훨씬 크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AI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원격으로 그 다음에 그런 인터넷으로 대화를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을 떠나서 바로바로 이제 산업에 대한 이 수익으로 그죠? 산업에 대한 이점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AI에 목숨을 걸고 기업들이 달려들고 있고 그런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블이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산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산업을 키우게 되고 그럼 그 버블이 전체 이제 산업이 커짐으로써 조금 떨어지게 되고 그럼 또 AI에 대한 수요가 커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마이크에 대고 이 소리를 치듯이 점점 이제 멈출 수 없는 말 위에서 달리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AI가 지금 어디 쓰이는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충분히 알 수가 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챗 GPT, 그런 LLM이라고 하죠. 언어적인 이 AI를 계속 우리가 접해왔고 거기에 대한 효용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AI와 대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많고 실제로 이제 정리를 하거나 그런 이제 정보를 찾는 데 있어서 벌써부터 이제 큰 이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그런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자동차 기업들의 그런 생산을 AI가 이제 자동으로 해준다든지 그런 식의 이 단어가 나오게 되죠. 휴머노이드입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AI가 버블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이 또 한 번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 휴머노이드에 대한 등장은 결국에는 전체적인 산업의 수익을 엄청나게 높여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인건비를 엄청나게 줄이고 그다음에 생산에 대한 그런 이 생산성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AI를 통해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평소에 지금까지 접해왔던 이 버블과는 다른 겁니다. 버블은 버블인데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버블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제로 적용되는 그 상황 속에 이 산업은 점점 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것이 정말 산업혁명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흐름인 거고요. 그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머노이드가 등장함으로써 이제 실제 뭐 반도체 라인이라든지 자동차 라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속속 투입이 되면 그런 기업들에 대한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도 잡을 수가 있고 그런 버블에 대한 우려도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컬 AI라는 것을 학습을 시키게 될 거고 그 피지컬 AI에 대한 시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AI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모든 지표들이 아슬아슬하고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사실상 우리가 지금 이 버블이 터져야 된다라는 명확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를 우리가 계속 찾아다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신호를 포착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지금 흘러가는 분위기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기 시작했고요. 금리가 떨어지고 올라가고 이거는 사실 이 정책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 같으면 금리가 높게 유지되고 결국에는 금리 높게 유지하다가 경기가 침체될 것 같으면 금리를 떨어뜨리고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는 유동성 자금이 너무 많이 풀려 있다 보니까 그런 전체적인 이 리만 브러더스 사태처럼 갑작스럽게 뭔가 이 트리거가 당겨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 시장에 대한 수요들이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유동성 자금들이 그런 것들을 막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반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지금의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이제 이런 AI라는 단어 하나만으로도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AI에 대한 관련된 관련 종목들 우리가 향후 수년간 주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반도체와 그 다음에 전력 인프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초점으로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휴머노이드가 직접 투입이 되면 그런 휴머노이드에 대한 수요도 엄청나게 커질 거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관련 종목들도 주시를 해봐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에너지 중에서도 이제 원자력 테마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LNG도 그렇고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원자력도 그렇고 지금 다 필요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세 개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뭐 변압기라든지 그런 전선이라든지 전력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기자재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종목들 분석을 떠나서 조금 말이 길었는데요. 그런 이 산업의 근반적인 접근, 그 다음에 절대적인 산업에 대한 흐름을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지켜본다면 사실 이 주가에 대한 하락은 크게 두렵지도 않고 그 다음에 주가에 대한 하락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서 계속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 4월쯤 해서 5월쯤 해서 계속해서 이 부정적인 시그널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고 판단했고 시장에 대한 버블이 터질 것으로 판단을 했는데요. 지금에 대한 흐름을 봤을 때는 버블이 터지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 버블에 대한 그런 이 능력치를 지금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AI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시장이 어떻게든 조정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심각한 상황까지 갈 것인지는 사실 우리도 모르고 모두 다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일단은 접어두고 장기적인 접근으로 계속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